에르도안의 승리를 환호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이제 튀르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난민. 예, 이겠죠? 난민이겠죠. 그러면 왜 난민을 에르도안은 받아들일까요? 자신을 지지할 것이기 네네. 때문에 받아준 것을 고맙기 때문에 에르도안을 지지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치 논리도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난민은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이게 유명한 캐리커처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메르켈 당시 맞아, 2016년도에 협정을 맺죠. 튀르키예가 유럽으로 오는 난민을 막아주는 대가로 이제 유럽연합 받는다. 쪽에서 난민 지원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 교육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60억 유로를 납부해서 주기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에르도안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돈이 좀 빨리 좀 줬으면 좋겠네. 아니면 뭐 금액을 좀 더 올려달라든가 이런 카드를 쓸 수 있고, 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유럽연합을 상대로. 또 여차 싶으면 우리가 난민을 지금 지키고 있었는데 네. 유럽으로 난민 다 보내버릴게.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또 유럽에 대한 위협을 압박이 쓰는, 될 수도 압박을 있겠네요. 쓸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저희가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이죠. 튀르키예 관련한 그 대선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작으로 튀르키예 대선의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제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결국에는 2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 승리의 결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30년에 달하는 종신 집권을 하게 된 건데요. 과연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의 비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튀르키예는 대선 결과에 관련해서 뭔가 숨어있는 이야기 또 분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 저자이신 김덕일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박사님 뵙자마자 네. 튀르키예가 정말 이런 나라였나요? 라는 네. 반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 대선 관련한 이야기들 쭉 뉴스를 봤는데 예. 이럴 수 있다고? 예. 튀르키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예.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5월 14일 그리고 28일이었죠. 네. 총선 결과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5월 14일 날 처음 총선과 대선이 이루어졌었고요. 28일까지 또 그때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28일 날 그쵸.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5월 14일부터 어떤 28일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결말은 대충 알겠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어떤 반전을 기다리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블랙 코미디라 하면 좀 어이없는 일도 많이 일어났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실종되고 서로 간의 어떤 네거티브와 이제 비방이 좀 난무하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런 네거티브한 이슈들은 항상 벌어지긴 하지만 예. 튀르키예는 정도가 이게 좀 심하다 싶을 네, 정도의 맞습니다. 상황들이 예. 연출됐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선거 한번 5월 14일부터 네. 한번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5월 14일 날에 총선이 열렸습니다. 네. 대선과 같이 열렸었는데 노란색이 에르도안이 속한 선거 동맹 쪽인데요. 과반을 넘겼습니다. 네. 600석, 총 600석 중에 과반을 넘겼어요. 320석을 넘겨서 국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요. 네. 49.52대 네. 그다음에 44.88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빗나간 결과예요. 사실 예. 저 2등으로 떠오른 저 새로운 주자 예, 저분이 뭔가 굉장히 50% 이상 과반을 차지할 거라는 그런 예, 분위기도 예.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1차 투표가 나오더라도 아마 49대 44 이게 거꾸로 나왔으면 사람들이 네. 우리의 예상이 맞았구나 했을 텐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때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튀르키예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 위기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됐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경제 경제 위기가 위기로, 아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도안의 확고한 지지층이 상당히 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심판론이 통하지 않았고 그래도 경제 위기를 에르도안이 해결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에르도안을 무조건 지지하는 보수적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굳건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20년을 에르도안 집권을 하면서 에르도안 정권과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에르도안과 거의 공동 운명체 같이 예,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에르도안 정부라든가 정의개발당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쌓아온 조직력이라든가 네. 그런 인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또 이쯤 되니까 에르도안과 튀르키예를 약간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도 오래 집권을 하다 보니까 서방 언론에서 계속 에르도안을 독재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비방하죠. 몰아붙이고 요번에 클루치다롤루가 되면은 뭔가 바뀔 것이다 하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애국심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우리 튀르키예인데 서방 언론이 에르도안을 비판하네? 우리 튀르키예를 비판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 어떤 반발 심리로서 또 에르도안을 찍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 에르도안이 막 그 선거 유세할 때 예. 요 봐라 미국 예. 언론에서 나를 이렇게 예, 비판한다 하면서 예. 그거를 엄청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튀르키예 사람들이 서양에 대해서 약간 피해 의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킨 것도 멸망시켰다. 서양 제국주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외 언론의 그런 반응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동정표. 동정표. 에르도안을 통해서 더 집결하는 결과를 가지 않나 싶고요. 야당의 탓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당 봤을 때. 탓. 예, 야당 탓. 야당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제 클루치다올 후보를 낼 때 6개 야당의 연합 후보라고 해서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연을 넓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죠. 오히려 국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그 10+로 이어지를 못했는데 네. 특히나 여기에다가 앙카라 시장과 이스탄불 시장까지 이 선거운동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지를 부통령이 하면서. 되는 걸로 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나요? 예, 클로츠다롤루는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 강 대표들은 이제 부통령 자리를 주는 걸로. 그리고 인기가 좋은 앙카라 시장과 이스탄불 시장까지 합류해서 네. 총 8명이 합세를 해서 이렇게 에르도안 한 명과 싸우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거예요. 8대1이었네요. 예, 예.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에르도안 한 명을 8명이 못 이기나? 그렇죠. 당연히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을 예, 많이들 그러니까 했어요. 생각을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네. 그나마 이렇게까지 모여서 이 정도 득표를 얻은 것인지 네.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튀르키예 사람들이 일단은 연립 정부에 대한 악몽이 있습니다. 아, 이전에 예, 이런 이전에. 비슷한 게 있었나요? 일단 뭐 에르도안도 선거에서 자기 동맹에서 지금 뭐 연대를 하는 정당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지금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네. 1970년대와 90년대 튀르키예가 연립 정부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항상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튀르키예 사람들은 오히려 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래도 에르도안이 하는 게 낫지 않아? 저번에 사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국가를 내가 지킨다는 이미지. 저 사람들 여럿이 해봐야 나는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 한 몸 다쳐서 네.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그럴 그런 것이다. 것들을 네. 이미지화한 네. 거군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아 저렇게 정부를 수립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에르도안이 안보 위협을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테러 조직과의 연계를 이제 클루치다롤랑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게 이번에 먹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보다는 안보 프레임을 내세웠던 에르도안의 어떤 네거티브 작전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아는 유명한 교수님들은 클루치다롤루랑 미리 사진을 찍은 분도 있었어요. 아 이분이 대통령에 예, 이번에는 유명한 될 분들이고 것이다. 제가 아는 분들인데 미리 사진 인증하고 이렇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신 그 거예요. 정도로. 예.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 야당 지지자들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죠. 패닉이었을 것 같아요. 패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루치다롤 역시 뭐 매력이 없어서 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 6개 연합한 정당 후보 중에 네. 예전에 에르도안 밑에서 일했던 총리와 부총리를 역임했던 정당들도 합세했는데 괜히 이 사람들을 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더 흐릿해졌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남 탓을 하는 탓을 하게 분위기가 되는군요. 이런 분위기가 있고 패배 분위기가 만연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에르도안은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죠. 에르도안 속으로는 기분 되게 나빴을 수도 있어요. 1차에서 압승을 다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측한 양쪽에서 적도 다. 있었는데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클루치다롤로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네. 한 번도 자기를 이겨보지 못한 상대인데 네. 그랬는데 이것을 되게 연출을 멋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당 자기 앙카라에 있는 정의개발당 당사 본부에 가서 네. 노래를 먼저 한 곡 부르면서 네,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승리했다. 네. 이건 또 이제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승리 분위기를 막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한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니들이 나 독재자라고 했는데 나는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원할 뿐만 아니라 1차 투표 아니고 2차 투표까지 가는 독재자 봤어? 이럴 명분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 선거 투표 과정도 이게 굉장히 뭔가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최종 선거 분석할 때 선거를 근데 저는 해드릴게요. 2차까지 해서 네. 이게 오히려 1차에 이렇게 끝내려면 조작을 분명히 그들이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일부러 또 안 했나? 그런 생각도 좀 조작을 들었어요. 했다는 실감나는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일단 1차 투표도 그렇고 2차 투표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네. 그거는 이따 조금 소개시켜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 득표한 2명이 남았죠. 에르도안과 네. 클루치다로울로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5월 28일 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풍자한 그림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왼쪽이 에르도안, 오른쪽이 클루치다로울이에요. 허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클루치다로울루가 이런 장애물을 넘으면서 에르도안과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걸 빗댄 거죠. 에르도안은 장애물이 없어요, 그쵸. 지금. 그런데 클루치다로울루는 선관위, 그다음에 튀르키예의 국영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네네. 그다음에 판사, 사법부, 그다음에 아나돌루 아잔스라고 하는 이제 뉴스 통신사, 그다음에 마니필라시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 네. 그다음에 힐레르에서 사기, 속임수까지 넘어야지 그나마 공정한 경쟁이 된다. 이렇게 풍자한 그림이 나왔었어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쵸. 싸움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 재외 국민 투표가 벌어졌어요. 그 외국인 투표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투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사람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총 유효한 득표수가 182만 표 정도. 예. 상당히 그래도 큰 비중인데요. 네. 색깔 한번 보실게요. 빨간색이 클루치다로울루를 지지한 지역이에요. 오, 엄청 많네요. 예. 근데 노란색이 이제 에르도안을 지지했던 튀르키예 재외 국민이 많은 쪽입니다. 압도적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 독일이에요. 독일 가보시면 튀르키예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 봐도 예전에는 독일에 백인 선수들이 거의 다였었는데 튀르키예 혈통의 축구 선수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하여튼 독일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네. 독일에서 에르도안이 엄청난 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튀르키예 사람들이 독일에서 살면은 좀 상당히 좀 서구화되고 개방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전혀 반대입니다. 이 이념의 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파독 광부로 많이 갔었잖아요. 간호사로. 근데 튀르키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독일로 건너갔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상당수가 보수적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독일로 이민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독일에서만 이루어진 투표가 65%를 에르도안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선거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독일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독일에 사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의외로 독일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선관이라는 제목 다른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딱 보니까 캐나다와 미국, 호주에서는 클루치다로울루가 앞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에르도안이 앞섰어요. 네. 그러면 결선 투표가 5월 28일이면 사전 투표를 미리 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비행기로 이제 표를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가 원래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었어요. 네. 그런데 선관위에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 클루치다로울루가 앞섰던 미국이랑 캐나다, 호주 지역은 5월 20일과 21일 이틀간만 투표를 하도록 합니다. 왜요? 일부러? 클루치다로울루 표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야당 쪽에서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항의를 했어요, 제대로. 네.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그러면은 똑같이 5월 20일에서 24일 동안 투표하라고. 다시 또 바꿨나요? 예, 그렇게 바꿨어요. 야당이 항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쭉 투표를 했고 예. 그 결과로는 예. 이 외국인 투표에서도 에르도안이 이겼어요? 국내에서 얻은 투표보다 훨씬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에르도안 지지자, 네. 독일 출신 메스트 웨질이라는 축구 선수 있어요. 외질 많이 들었죠. 외질. 예, 웨질이라는 축구 선수인데 날짜 보면 5월 13일이죠. 지지한다. 예, 바로 항상 전날. 옆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외질 같은 경우는 독일 국가대표에서 이제 독일에서 갈등을 빚고 이제 튀르키예로 지금 건너와 살고 있는데요. 네네. 에르도안은 엄청난 지지자입니다. 결혼식 때도 에르도안이 와서 이렇게 축하. 예, 그렇게 하면서
터키에 사는 이제 독일인들의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메스트 그러네요. 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네네. 또 이제 결선 투표를 가면서 기울어진 운동자 하나 보여요.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역시나 편파적인 방송을 한번 하겠죠.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선거 전에 에르도안이 53% 정도로 이길 거라고 얘기했던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 소속 국회의원이에요. 아, 앵커가 아니고 국회의원인가요? 국회의원이 나와서 네네. 이렇게 브리핑을. 투표를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제 안내를 하는데 보세요. 저- 에르도안 얼굴은 있어요. 그 반대에서 그 옆에는 그냥 뭐 그 밖의 사람 다른 후보라면서 클루치라는 얼굴도 안 보여줘요. 저는 이게 약간 이제 방송별로 뭐 미국도 좀 네. 약간 보수적인 방송국이 있고 그렇죠, 좀 예. 진보적인 방송이 있는 것처럼 터키도 그런 방송이 있어서 그 방송에서 저렇게 한 거겠죠. 근데 이런 메이저 방송국들 사실상은 다 친에르도안 방송국이라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와, 그래서 찍는 아, 것까지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찍어라. 웃음만 나네요. 예. 이렇게 찍으세요라는 예, 예시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클루치라는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는 건 전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클루치라울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나요? 홍보를 하려고 네. 하니까 그거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금지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 네, 문자 메시지 보내지 하지 말라고 말아라. 했는데 에르도안은 튀르키- 보냈나요? 네, 다른 그 정부 부처 장관들을 지지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까지도 이제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울어져도 너무 많이 기울어졌고 네,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너무나 네. 편파적이라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네. 정도 1, 2차 그 지지율은 굉장히 그 클루치다울로가 높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나마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 네. 어떻게 보면 1차에서 안 끝난 것도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이런 들기도 합니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구하고. 나왔다는 게 사실상 이때부터 이제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네. 이제 비방전이 시작되는데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클루치라울루가 반전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갈팡질팡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상태였어요. 네. 근데 딱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자, 무하렘 인제 맨 밑에 네 번째 있는 사람은 이제 사퇴했었는데요. 네네. 이 오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빨간색. 오안? 예, 세 번째. 이분이 키맨 역할을 했잖아요. 키맨을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음, 그래서 클루치다울루가 계산을 해요. 네. 투표율이 대략 한 88%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1차 투표에서. 그러니까 투표 안 한 사람이 한 11% 정도 될 거다. 거기에다가 5.17 신한 오한표를 더하면 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단순한 거죠? 산수를 일단 하는 겁니다. 네. 신한 오한을 한번 우리가 지지를 얻으면 5.17 더하면 과반 넘는다. 이긴다. 단순한 일단 산수로 계산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신한 오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신한 오한은 누구냐? 바로 극우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면은 1번이네요, 이분은. 에르도안 쪽. 예, 튀르키예의 정치 이제 스펙트럼을 볼 때 우파의 극우 민족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르도안 같은 이슬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상이 그러니까 우파 스펙트럼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 두 사상이 서로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튀르크 민족주의입니다. 튀르크 민족주의. 튀르키예라는 나라 이름 자체도 튀르크 민족의 땅이라 해서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튀르키예 공화국을 만든 사람은 무스타파 케말 파샤, 이제 나중에 아타튀르크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국부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꿈꾸었던 나라는 세속주의에 기반한 네. 근대적인 국민국가, 민족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네. 네. 자, 일단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뭘 해야 되냐? 국민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스만 제국의 어떤 왕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네. 새로운 공화국의 시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그럼 튀르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튀르크어도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 해서 네.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약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쿠르드족이라는 쿠르드족. 네,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동화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튀르크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강력한 동화 정책과 함께 차별 내지는 또 탄압 정책도 펼쳐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튀르크인의 정체성을 가진 국민을 만들려는 사상 그런 것들 이제 튀르크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타튀르크는 철저하게 튀르키예 현 영토 안에서만 이걸 추구했어요. 튀르키예 현 영토 안에서만 이렇게 튀르크 중심의 튀르크인의 국가, 튀르크 민족주의를 추구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이 약간 극우적인 성향의 튀르크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튀르키예를 넘어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해서 튀르키예 형제 국가들이거든요. 튀르키예어를 쓰는 형제 국가들인데요. 네. 이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진 튀르키예 민족들. 네.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중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신장 지역에 위구르족이라고 있어요. 오, 네, 많이 위구르족도 얘기 나오고 네, 인권 튀르- 문제로 네. 얘기 많이 나오죠. 위구르족도 튀르키예 형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극우 민족주의, 튀르크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같이. 다 같이 단결하고 한번 통합해 보자 네. 그런 사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극우 튀르크 민족주의자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긴 하지만 음. 여기에서 공통점도 있으니까 네. 같은 그래서 극우겠죠. 자, 일단 민족주의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은 튀르크인의 정체성을 강조. 그러니까 네. 무슬림이긴 해요. 이슬람 신자이긴 하지만 튀르크인의 민족적 특징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에르도안 같은 이슬람주의자들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매개로 해서 무슬림.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우호적인 거죠. 우리는 무슬림이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더 이 사람들은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튀르키예 공화국보다는 네. 아타튀르크의 국민국가보다는 오스만 제국 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이걸 교묘하게 이제 섞어서 우파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공화인민당이라고 쓰죠. 클루치 나라올르가 속한 정당이죠. 아타튀르크의 직계 정당인데요. 정치 스펙트럼으로 치면 중도 좌파라고 하는데 이 정당도 아타튀르크의 후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주의를 추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구구는 아니고 아까 말했던 아타튀르크가 추구했던 튀르키예 안에서의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늑대예요. 이게 늑대 모양을 손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에르도안은 손가락 이거 4개.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슬람주의 단체와의 어떤 연대를 상징하는 건데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앵커님도 그렇고 저는 한민족이죠. 네. 그래서 한민족은 어떻게 보면 곰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곰의 후손입니다. 마늘 먹고. 근데 튀르크 민족은 늑대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늑대 모양이. 네, 회색 비슷해서. 늑대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거에는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회색 늑대 신호예요. 아. 그러니까 에르도안도 가끔 이 신호를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사도했다가. 사도 했다가 늑대도 이거 해줘야 했다가. 돼요. 늑대 신호 아. 보여줘야 돼요. 아, 극우 이렇게 민족주의자들 표를 얻기 같이. 위해서. 그리고 네. 클루치 다라올루도 전의 사진인데 이런 걸 좀 해줘야 됩니다. 아, 같이 어필을 이제 해줘야 돼요. 민족주의 저도 가야죠. 이 민족주의, 나도 민족주의자를 네네.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한 오한이 이제 그쪽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일단 우파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에르도안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클루치 다롤루가 기대했던 면도 있었어요. 신한 오한도 아타튀르크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자기와 더 공통 분모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네, 그런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담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거 두 분이 같이 있는 건가요? 네. 신한 오한이 예전에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자기가 속했던 당, 극우 민족주의 당 대표도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네. 조문도 안 왔대요. 근데 근데 클루치 다롤루는 갔어요? 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 그리셨네요. 참 장례식 때 와준 건 큰 힘이 그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매력이 네.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을 나눠주는 네. 형제다. 이런 생각할 수 미담을 있죠. 많이 이제 소개시켜 주면서 클루치 다롤루가 그러면은 오한이 좀 인간적으로는 클루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에르도안하고 만났어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돌마바우체라는 궁전에서 만났어요. 둘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신한 오한이 에르도안 지지 선언을 하죠. 23일에 그 기사가 난 걸 예, 봤거든요. 기사가 났고요. 저도 사실 그 전에 티르키에 관련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2번인 클루치다울루 쪽에 지금 이번에는 좀 희망이 있다. 예, 예. 이번에 집권했던 예. 대통령이 드디어 집권을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런 예. 얘기를 들어서 그 오한이 아마 2번을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에르도안이서 어머 왜? 예. 어떤 약속이 있었겠죠. 예. 일단은 둘이 만나서 결국에는 에르도안을 지지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에르도안 쪽의 정당이기 때문에 나는 에르도안을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클루치다울루 좀 상당한 좀 실망을 할 수 있었겠죠. 거의 나는 이제 2등으로 끝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제 술렁술렁. 술렁술렁 신한 오한을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클루치다울루가 생각한 게 그거죠. 신한 오한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얼굴 마담일 뿐이야. 아, 그 당에 그냥 예. 대표로 그러니까 나왔을 이 뿐이다. 당의 얼굴 마담일 뿐이고 그 당 대표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되는 실질적인 지지자들이 원하는 예.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추대한 후보에 불과해. 아, 차라리 그 정당 대표들을 만나서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렇게.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승리당이라는 정당인데 네. 똑같이 이제 극우 민족주의 포지션이고 또 정의당이라는 정당도 있었는데 그쪽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이요?
근데 신한원도 조건을 걸었을 때 이 사람도 비슷한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 헌법 첫 4개의 조항을 지킬 것. 헌법 첫 4개의 조항. 그다음에 헌법의 66번째 조항을 지킬 것. 이런 내용을 조건을 걸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아타튀르크 이념 계승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튀르크 민족주의 확실하게 하고 네. 세속 국가 확실하게 하고 네. 튀르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그다음 공약 약속을 지키라는 거 나온 게 시리아인을 1년 내에 본국으로 다 보내라. 난민을 송환하라. 난민을 다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클루치다울 그 전에 2년 얘기했었거든요. 난민 송환 얘기요? 2년 안에 보내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요. 테러 단체와 어떤 협상도 하지 마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라.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튀르키예의 안보 위협 세력으로 여겨지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체와도 이제 클루치다울루도 이제 본격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안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어떤 단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가 PKK라는 단체입니다. PKK.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설립자고 지도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1978년대생인 이제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데요. 이 단체가 활동하면서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전 상태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위험했던 단체고 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일단은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단은 그 지도자인데요. 99년도에 체포돼가지고요. 현재까지 감옥에 있어요. 네.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인민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정당의 포지션이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국회의원 중에는 이제 지난 국회의원 중에는 아르메니아계 기독교도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진보적인 정당이고요.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도 이제 인민민주당 정치인입니다. 여자분도. 그런데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사람도 지금 징역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민주당 자체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분열을 도모했다는 뭐 이런 내용이죠. 튀르키예는 앞서서 어예진 소장님과 네. 인터뷰에서 보면은 뭐 네.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네. 문화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반정부적인 그런 그렇죠. 움직임을 하고 있는 반정부적이고 거잖아요. 하니까 또 정당 해산 심판에 지금 오른 거죠. 네. 검찰총장의 기소에 의해서. 그래서 해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연결이 되냐면요. 일반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이 봤을 때 PKK 지도자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옆에 인민민주당이라는 정당도 네.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인민민주당과 PKK는 같은 편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클루치다올루가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할까요? 그 여자분 아까 그 여자분 네. 그대로 있습니다. 네. 선거 전에 인민민주당을 방문해요. 아. 클루치다올루가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뭔가 지지를 그렇죠. 얻기 위해서 쿠르드족의 지지를 얻으려는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반정부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저도 있는데 책에서 썼는데 암묵적인 지지를 얻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공개적으로 굳이 나설 필요는 없을 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테러리스트와 연관된 저 사람들과 우호적이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쿠르드족의 표를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민민주당과 PKK 같은 편. 근데 클루치다올루가 인민민주당과 같은 편. 네. 그러면 클루치다올루와 PKK도 같은 편.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버린 그렇게 거예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민민주당도 클루치다올루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완전히 고착화돼버린 거예요. 에르도안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완전히 이 프레임에 갇혔구나 하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네. 선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 군인과 PKK 간의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군인 5명이 죽는 정말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네. 클루치다올루가 네. 조문 화환을 보냈는데 그 유가족과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클루치다올루 화환을 뺏어서 집어 던진 다음에 발로 밟았어요. PKK 쪽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완전 안보 프레임에 완전히 당한 거죠. 그쵸. 에르도안이 짜놓은. 네네. 거기에다가 이 영상이 나왔어요. 거의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산악 지역에서 네. 군사 활동을 벌이는 PKK 단체들이에요. 이제 케말 클루치다올루가 자기가 진행하는 선거 캠페인 영상에 이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짜깁기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이거는 물론 이제 짜깁기 한 영상인데 이 영상이 언론에 퍼지죠. 그러니까 클루치다울루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치 내가 클루치다울루를 투표를 해서 뽑아두면 네. 이거는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지금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PKK는 지금 현재는 도저히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절멸을 시켜야 될 네. 평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튀르키예군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 북부 지역, 이라크 북부 지역까지 가서 네. 군사작전을 펼친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이제 조작된 비디오인데요. 짜깁기한 비디오에 의해서 완전히 프레임에 갇히게 되죠. 그랬는데 이때 이제 반격을 해요, 나름대로. 클루치다울루도. 무슨 뭐라고 반격을 어떻게 하냐면 반격할까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2013년도 사진인데요. 네. 알고 봤더니 에르도안도 아까 말했던 같이 이렇게 예. 활동을 했다. 예, 2013년 전에 이미 에르도안이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장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öcalan을 감옥에서 만나게 해서 협상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자기는 반대했는데 네. PKK와의 휴전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오히려 에르도안 정부에서는 öcalan을 석방하려고 하는까지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클루치다울루는 나는 이거 반대했는데 오히려 에르도안이야말로 öcalan이랑 가까웠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이 디아르바크라는 도시는 이제 쿠르드족의 최대 도시거든요. 튀르키예에서 그 도시를 직접 방문했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이제 수반이었던 바르잔이라는 이 사람들까지 와서 나중에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öcalan도 이때는 휴전을 얘기를 해요. 자기 부하들한테 군사 활동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 평화 협상을 가졌는데 클루치다울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국민이라면 저거는 협상하러 간 거고 예. 지금 서로 싸우지 말자 협상하러 간 예. 거고 이 클루치다울루 같은 경우에는 한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먹히지 안 먹히죠. 않는. 그리고 이제 언론에 잘 나오지 보도가 않는 안 되죠. 그렇죠. 보도조차. 그러니까 메인 텔레비전이라든가 네네.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가 다루질 않겠죠. 않는 거죠. 근데 하여튼 나름대로 역공을 펼쳐요. 그래서 오히려 öcalan과 협상했던 것은 에르도안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큰 효과는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튀르키예에서 이제 언급하는 테러 조직이 네. 페토라는 조직이에요. 페토라. 이게 약자인데 페토. 페툴라 귤렌을 따르는 사람들의 테러 조직 이런 뜻입니다. 보통 귤렌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사진 보시는 분이 바로 이 페툴라 귤렌이라고 해서 조직의 지도자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에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2016년도에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7월 15일 날에. 있었을 때 이제 튀르키예 군대 안에 있던 이 귤렌 운동, 이 페토 소속의 군인들이 일으켰다는 혐의로 해서 좀 튀르키예 국내에서는 거의 일망타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그 테러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 알카에다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터키에서의 테러 조직이다라는 지칭은 정부에 반한 사람들 정부에 반한 사람들이고 이제 거네요. 페토 같은 경우에는 정부 안에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정부 안에 비밀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일망타진된 상태지만 해외 네트워크는 아직도 그래서 저분도 펜실베니아에 계신 거고 그 전에 일단 펜실베니아 갔었고요. 가셨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때 이슬람에서 세계에서 사용하는 위장 전술로서 타끼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라는 네. 건데요. 이 사람도 세속주의자 엘리트로부터 약간 타끼의 의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자면 이슬람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교육 분야, 그다음에 문화 분야, 그다음에 언론 분야에서 엄청난 세력을 이 사람이 구축을 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분야까지도 네. 진출했었고 금융 분야에도 진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 학교를 지으면서 이제 튼튼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일망타진이 됐고요. 네. 해외로 근거지를 옮길 수밖에 네.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튀르키예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쫓겨나게 된 네,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해당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에르도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독재자 그러니까, 정권에 반대한다. 독재 이런 정권에 얘기를 반대한다 했겠죠. 이렇게 하고 저희는 튀르키예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민주화 투사의 어떤 이미지를 메이킹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근데 하죠. 그게 이미지 메이킹인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활동을 일단은 하는 지금 것도 와서는 있잖아요. 이제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네네. 궁금한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얘기를 많습니다. 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에르도안에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우리들은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동의하는 튀르키예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누구죠? 보여드릴게요. 하칸 슈큐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오른쪽입니다. 아까 외질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축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많네요. 많아요. 이 사람이 정의개발당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네, 정의개발당 국회의원도 했었고 왜 그러냐면은 이 귤렌 페토와 에르도안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에르도안 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대략 2013년까지는 서로 이제 협력하는 사실상의 공동 정부였다고 보셔도 됩니다. 함께하는. 예, 함께하는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돼서 갈라지게 되고 이제 페토라는 조직으로 2013년도에 지정이 되고 아까 말했던 2016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에르도안만 이 조직을 싫어하냐? 네. 아닙니다. 세속주의자들도 싫어해요. 세속주의자 왜 싫어하냐면요. 2007년도부터 에르도안이 숙청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엘리트들이 세속주의 엘리트들, 또 아타튀르크를 주의자들인 엘리트들이 군부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때 군부를 숙청할 때 조작된 증거와 도청 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쿠데타 모의를 했다고 해서 엘리트들을 숙청을 해요. 근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귤렌 운동 쪽 경찰, 판검사, 정보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에르도안하고 같이 우리들 엘리트들을 숙청했었는데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는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 국민들은 모든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않고 모든 면을 봐왔기 때문에 네. 여론이 싫어할 수도 네. 있는 조직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사람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들 우버 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우버 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 우버 요새 돈을 잘 돈은 잘 번다고 해요. 벌겠지만 그래도 슈퍼스타 그쵸. 자기가 튀르키예에 있는 재산 지금 튀르키예 가지도 못하고 네네. 가면 감옥을 가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사람 보세요. 하칸 슈크루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나오는 네네. 클루치 다롤루의 선거 캠페인 영상을 리트윗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PKK 씌워지고. 페토라고 하는 조직이 네. 케말 클루치다올루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칸 슈큐르가 이것뿐만 아니라 클루치다올루가 이제 후보로 나오는 영상 같은 것도 계속 자기 리트윗하고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네. 에르도안을 그냥 싫어해서 클루치다올루를 지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클루치다올루가 뭔가 이 조직 간에 이 뭐가 있었는지가 네. 중요한데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행동을 보면은 이거 에르도안 지지를 안 하고 그 이번 네, 후보자의 그러니까- 클루치다올루 지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음. 근데 물론 클루치다올루가 됐다고 하더라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그리고 그 전부터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이 페토라는 조직이. 튀르키예에서의 이미지는 테러 조직 그다음에 약간은 미국의 스파이 네. 약간 매국노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클루치다올루가 됐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고국에 돌아갔다 쳐도 이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까?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하칸 슈크루가 이런 걸 올렸어요. 그럼 연기가 생기죠. 하칸 슈크루 페토인데 페토가 클루치다올루를 지지한다? 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루치다올루가 할 말이 많죠. 에르도안 옆에 페툴라 귤렌입니다. 네. 페툴라 귤렌과 친했던 사람 당신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네, 같이 원래 같은 했으니까요. 편이었어요. 선생님이라 부르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 쪽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을 인재 같은 걸 충원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한 팀이었죠. 예. 아니 같은 편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프레임을 씌워 이렇게 반격에 나선 거죠.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기 전이었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시장 시절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0년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2002년 정의개발당 정권 들어서고부터 2013년까지는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거 둘이. 예. 서로 이제 잘 지내다가 헤어지고 허니문 나서. 기간이었죠. 예. 상당히 긴 허니문 기간. 이혼을 하고 나서 그렇죠. 철천지 원수가 된 이혼하고 거죠. 나서 철천지 원수가 된 네, 거죠. 네. 처음에 그렇게 됐고. 나보다 못한 사이죠.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친 에르도안 방송에서 이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경을 넘어가는 지역과 그다음에 공항 지역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한테 이제 투표소를 미리 마련했었습니다. 네. 결선 투표 전에. 네. 그래서 이분 손에 기표 도장이 보이시죠? 네. 찍는 도장을 들고 있고 TV 리포터가 인터뷰를 했어요. 투표 뭐 이렇게 어떻게 하셨냐는데 이 사람이 튀르키예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랍 외국인이에요? 사람이에요. 외국인인데 예, 아랍 말로 하고 튀르키예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투표를 한 거예요. 국적은 튀르키예였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랑 이 사람들에서 아니 아랍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하지? 이런 논란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 예, 왜 아랍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 현장을 찍은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 도하 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봐도 튀르키예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4명은 본인인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그런 의심을 하는 건가요? 에르도안 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약간 이제 야당 투표를 지지자들 하겠다?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랍 사람들이 좀 투표를 하고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물론 진상을 훨씬 더 조사를 해봤지만 네. 이런 증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 네. 그러니까 선거 명부를 봤더니 그 출신지하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 시리아라든가 이라크 사람들 이름이 되게 많아.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튀르키예 야당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의개발당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이게 아랍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투표도 아랍 사람이 했고 네. 지금 문자도 아랍어로 보내면 아랍 사람들에게 어필을 지금 그러니까 이 하고 내용을 있는 해석해봤더니 거죠? 이제 에르도안을 찍어라라는 네. 식으로 정의개발당에서 이제 이런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루치다올루는 문자 메시지 못 보내는 거 못 보내게 보내게 했잖아요. 근데 정의개발당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진상 조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본 캠프한테 못 보내게 하는데 왜 이제 그 사람들을 엄청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따로 이렇게 네. 영업을 할 수도 이 있고 사람은 이건 홍보할 수도 일단 있죠. 지역 단위입니다. SN 유리트는 이제 지역 단위인데 네. 하여튼 이런 문자까지 보냈다는 거에서 네, 네. 일단은 뭐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선동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 이 사람들 튀르키예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중동 사람 예, 같은데요? 난민들인데요. 뒤에 깃발이 정의개발당 깃발입니다. 전구 모양으로 된 깃발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깃발을 흔들고 막 선거운동하고 하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중동 쪽이나 뭐 시리아 난민들은 그러니까 시리아 여당을 난민들- 지지하는 건가요? 예, 그런 성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아니 왜 외국 사람들이 정의개발당 편을 들고 좀 투표를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네. 언젠가 한 번은 터질 문제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튀르키예로 들어간 난민 수가 어느 정도가 되죠? 정부 공식 발표는 499만 명이 있는데 시리아인이 공식적으로 338만 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이렇다는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등록된 것까지 합하면은 이제 좀 더 세게 부르죠. 근데 보통 400만 정도 될 거란 예상도 있고 네. 비공식적으로 합치면은 훨씬 더 500만 넘게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있고요. 이라크 난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난민도 있고 뭐 네. 리비아에서 온 난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난민들이 엄청 많아서 극우 민족주의당 같은 경우는 좀 숫자 좀 세게 잡아요. 1200만까지 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역시나 또 진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난민이 엄청 많은 건 사실입니다. 수백만 만 명의 난민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튀르키예 사람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맞아요. 계속 본국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소환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공공장소 같은 것에서 약간은 좀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그러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치안에 좀 문제가 있다. 또 치안이- 도둑이 발생할 수도 예, 있고 그렇죠. 폭행이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이제 혐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투표 영상도 그렇고 네. 이제 난민들도 무슨 정의개발당 깃발 들고 이렇게 막 홍보를 떠나고 에르도안 지지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가 뭐였냐면 네. 제가 가방을 이스탄불 시내에서 날치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요? 예전에 튀르키예에 네. 있었을 때 네. 가방을 날치기를 당했었을 때 네. 제가 아는 튀르키예 한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튀르키예 이런 나라 아닌데 시리아 난민들 난민들이- 오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됐어. 그런 이런 얘기를 해요. 생겼다. 저는 그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튀르키예 일반인들의 뇌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죠. 집을 알아볼 때도 저 외국인이다 했었을 때 안 어느 받으셔. 나라냐고 하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괜찮다. 받아주겠다. 그 대신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 우리는 안 받는다는 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적인 그 여론 자체가 네.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던 혐오도 생기는 경우고 그게 좀 더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을 튀르키예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네. 내가 된다면 예. 난민을 이제 송환하겠다 이런 예. 정책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제 얘기하기를 일단 100만 명 정도는 일단은 저 시리아로 보낼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단은 뭐 기반 시설을 건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지진난 피해 복구부터 해야지. 왜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는데 우리 돈을 왜 대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르도안은 일단은 뭐 보내겠다, 뭐 단계적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장관들의 목소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일단은 실제 장관들은 어떻게 고통에 빠진 형제들을 내몰 내버려둘 수 수가 없다.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장관은 만약에 시리아 난민들을 시리아로 돌려보내면은 신께서 우리를 불태울 거야. 약간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이는 거는 에르도안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장관들의 입을 통해서 약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론을 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야기를.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은 일단은 난민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한 거고요. 국민이 원하는 예, 대로. 그리고 클루치다울루는 여기서 난민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에르도안, 난민을 받는 에르도안은 착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인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클루치다울루는 되게 인종차별주의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예, 이렇게 되는 보내버린다고요. 겁니다. 근데 튀르키예 시민 국민들, 특히나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시리아 난민들은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순리에 맞는 건 맞는 건데요. 이건 또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난민의 에르도안의 우호적인가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난민들이 네, 왜 에르도안에게 우호적인지. 그래서 외국인 투표자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얻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튀르키예에서 시민권을 튀르키예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뭐 이런 거 어렵죠. 어렵죠. 뭐 스위스 시민권 이거 되게 어렵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40만 달러가 있으면 40만 달러요? 40만 달러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보유 네. 3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터키 시민권을 줘요. 튀르키예 시민권을. 40만 달러가 얼마죠? 한 5억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난민들에게는 사실 그러니까 5억이 굉장히 큰 있을까요? 돈인데요. 예. 네. 근데 이것도 엄청 낮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쉽다. 튀르키예 국민이 되기가 상당히 쉽다는 네네. 거죠. 근데 실제 발표에 의하면 일단 2022년도에 약 20만 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튀르키예 국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5억이 있었다는 5억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든지 방법으로 예. 다양한 방법으로 예, 그렇게 되고 일단은 시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감이 크니까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미화하는 얘기를 좀 많이 미담을 많이 소개하는 게 시리아 난민이 학생이 있는데 도와줬다. 시리아 난민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받는 이 친구가 1등을 했다. 똑똑한 친구다. 튀르키예에서 참 적응을 잘하고 있다. 네. 라든가 시리아 난민이 어떤 기업을 만들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튀르키예 경제에도 이 사람이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미담을 소개하는데 미담은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 소개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을 잠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 난민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들이 본인을 예. 지지하기 때문에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네.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일단 조사를 해봤는데 과연 시리아 사람 유권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네. 16만 8천 명이 이번에 일단은 투표를 했네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예, 유권자 자격을 얻었다고.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을 분류해봤더니 불가리아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이 독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튀르키예 사람들이 우려하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쪽 사람들의 투표권을 총 합했을 경우에는 약 23만 명 정도다. 네. 그래서 크게 대세는 미치지 않는다고 일단은 얘기는 나와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지자들이 느꼈던 위기감은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에 의해서 우리 튀르키예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논란과 이런 투표권에 대해서 외국인 투표자에 대한 논란까지 다 거치고 나서 최종 결과를 봤을 때는 예. 에르도안의 승리인 거잖아요. 예. 어찌됐든 에르도안이 예. 원하는 대로 그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 거예요. 위기는 물론 있었지만 예, 예. 이 최종 투표 결과를 분석해 볼게요. 보면은 예. 2차 결과죠. 예, 이게? 2차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52.18, 47.82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5% 포인트 정도의 예, 차이. 클루치다르의 반전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 스코어는 이렇게 났고요.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 때 보면 우리나라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되는데 잠깐 튀르키예 지리 설명 좀 네. 할게요. 노란색이 에르도안이고요. 네. 빨간색이 클루치다르올루입니다. 굉장히 외곽에 다 모여 있네요. 클루치다울루 지지자들은 네, 중앙에는 한번 볼게요. 여기가 가운데 이제 튀르키예는 보시면 맨 북서쪽 위쪽에 유럽 지역과 아나톨리아 반도, 아시아 쪽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유럽 지역이고요. 여기가 통째로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이 지역이 바로 가운데 빨간색 클루치다르가 표를 많이 얻었죠. 네. 여기가 수도 앙카라입니다. 수도에서 네, 수도에서는 오. 클루치다르가 이겼어요. 네.
그리고 또 옆에 도시 하나 있죠. 이 도시도 아나톨리아면은 그래도 에르도안이 강세인데 여기는 클루치다르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학 도시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이 많은 곳에서 클루치다르 서구화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네. 이스탄불도 클루치다르가 이겼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이렇게 이스탄불 비롯해 여기 해안 지역 네. 여기도 클루치다르가 이겼습니다. 네. 약간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유럽하고 건가요? 가까운 지역일수록 또 해안 지역일수록 클루치다르가 클루치다르가 이겼어요. 쪽. 이쪽 지역이 아타튀르크를 되게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예, 아타튀르크를 좋아하는 지역이고 공화인민당, 클루치다르가 속했던 공화인민당의 강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이 이제 에게해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에게해 벨트라고 부르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승리했고 눈여겨볼 것이 이곳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 쿠르드족. 역시나 쿠르드족 그래도 인민민주당에 어필한 결과가 있어서 그런지 네. 예, 쿠르드 지역에서 클루치다르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르도안을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역시나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노란색이 훨씬 많죠. 여기가 이제 흑해 지역이에요. 흑해. 흑해. 예, 흑해 연안 지역인데요. 에르도안의 표밭입니다. 에르도안은 이스탄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튀르키에서 고향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적. 예, 본적이죠. 우리나라 옛날 네. 본적. 에르도안 아버지가 흑해 지역 출신입니다. 아, 거기서 이제 또 표를 싹. 우리 고향 가져온 사람이다 거군요. 이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또 보수적인 동네이기도 해요. 흑해 지역에서 흑해 벨트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 이쪽에서 에르도안이 완전히 싹쓸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했던 게 이제 이쪽 지역이고 시리아 국경 지역이고 여기가 이번에 지진이 났던 지역이에요. 시리아 그리고 지진. 예. 이 뭔가 키워드 자체가 에르도안 네. 쪽에 지진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 때 지진 났을 때 뉴스들 보면 어땠어요? 그랬잖아요. 텐트가 부족해요. 그렇죠. 정부를 물도 좀 없어요. 무능력한 네, 정부에 물도 대한 없어요. 얘기들. 구조대도 불렀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이제 앙카라 시장, 이스탄불 시장, 이제 공화인민당 소속이죠, 야당이죠. 이쪽에 소방대가 와서 도와주기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앙카라와 이스탄불 시장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랬는데 표를 뚜껑을 열어봤더니 에르도안에 대한 몰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에르도안이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약속을 믿고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투표에서 지적할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은 제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는 사실 의문이 아니라 예.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던 제가 것 그렇게 같아요. 해왔나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보면은 네. 해외에서도 연구자들이 봤을 때 튀르키예 선거는 자유롭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봤어요. 아, 그러니까- 자유는 있다. 그러니까 프리하지만 네. not fair라고 했었어요. 프리하긴 한 것 같아요. 돈 뿌리는 거 보면. 그거는 프리했는데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 제가 정말 모니터를 많이 했는데 네. 프리하지도 않았고 예, 자유롭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튀르키예 항상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투표는 문제가 없는데 개표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네. 투표 과정도 저는 일단 문제였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투표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초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하잖아요. 공공기관 예, 같은 데 공공기관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요. 네. 그다음에 신분 확인하죠. 네. 마스크 껴있으면 잠깐 내리세요 하고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죠. 받아서 받아 몰래 들어가죠. 몰래 기표소 들어가서 찍어요. 네. 그다음에 접어. 반으로 접어서 넣습니다. 네. 이 절차가 안 지켜져요. 그 오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찍어요. 튀르키예가 좀 다른 건 마지막에 봉투를 넣어서 넣는 점은 다른데 이 절차를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뭉치 투표를 들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걸린 적이 있어요. 뭉치 투표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인 1표잖아요. 대리 투표해 주는 하나 거예요? 투표하면은 끝인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투표 용지가 여러 장을 갖고 있어요. 그 나눠준 사람이 여러 장. 야, 모르겠습니다. 너는 한 10장 그거를 찍어. 왜 1번. 그럴까요? 일단 소설을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근데 뭉치 투표를 들고 이렇게 투표를 하려다 걸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투표를 했어요. 몇 투표소에서. 근데 다른 투표소에서 또 투표하려다가 걸린 사람도 나왔어요. 아. 걸린 게 이 근데 정도니까 안 걸린 사람 더 많지 않을까요? 그 걸린 사람 쪽이 어느 쪽이에요? 에르도안 쪽이에요. 그쪽이라고 크리스탈로. 보입니다. 그쵸, 에르도안 예, 예. 쪽. 일단은 이 선거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들을 보여줬고 이제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각 당의 참관인들이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참관인들이 항의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딪혀요.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주먹질하고 뭐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난투극이 엄청 많이 벌어서 곳곳에서. 정권을 지켜야 한다, 사수해야 한다라는 일단 진상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고 네. 이제 공개 투표 같은 거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분도 있었고 천막 같은 게 없이 예. 누굴 찍는지 이제 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지켜졌어요. 네. 그런 부분이 진상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황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보자들이. 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에르도안이 이제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네. 그런데 영부인께서 네.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오신 것 같았어요. 뭐 그분은 근데 뭐 그랬는데 이제 투표용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안 되죠. 되잖아요. 네. 신분증 확인해야죠. 그런 영상도 유명인이더라도. 있었어요. 아. 그런 영상도 있었고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 중에는 특히나 여성들이 개인 자격으로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개인 자격.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스탄불에서도 여성들이 투표하려고 하는데 정부 여당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폭언을 하는 영상도 있었거든요. 여자가 무슨 투표를 하느냐. 여자 투표. 그 이스탄불에서 찍힌 영상이 그랬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지진 피해를 입었던 남부 지역인데요. 이스탄불과 멀어질수록 우리가 아는 세계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약간 서구화된 그런 튀르키예가 아닌 거예요. 네. 일단은 이런 지진 피해 지역이 전부 다 그럴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도 지역 공동체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이제 지역 유지, 네. 나쁘게 말하니까 토호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호가 결정을 하면은 우리는 1번이야. 그럼 예를 들면 1번이고. 개인 자격으로 네. 투표를 하러 가서 의사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압력을 받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 자격으로 뭐 여성인 경우에는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없는 없는 거라는 건 거죠? 아니지만은 분위기가 그렇게 그런 하면은 약간, 나중에 발각이 되거나 강압적인, 하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종의 뭐 부족이라든가 지역 공동체의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전부 다 그럴 수는 없네. 그런 사례도 있다는 네, 얘기가 네. 나와요. 그래서 투표장에 여자가 안 온다는 얘기가 이 지역 중에 한 곳에서 얘기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투표장에 여자가 없어요. 남자들이 왔는데 여자 신분증을 들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 결국엔 그래서 자유도 공정도 없었던 이런 선거가 없었던 선거였고, 투표 과정도 이상했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고 일어나기 하라고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변호사협회들이 그런 일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하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런 거 하는 의미 건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기면은 선거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번도 한 게 아니라 1, 2차 투표를 했는데 네, 두 번 다 어쨌든 과반은 아니었지만 예. 에르도안이 이겼기 때문에 예. 자, 지금 그러면 사실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 예. 물론 에르도안은 장기 집권을 하게 됐지만 예. 그 튀르키예 내부에서는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건 재외국민 투표인데 역시나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일단은 지도상으로는 뭐 클루치다올로가 많이 앞서갔지만 네. 훨씬 더 많은 득표, 59%의 재외국민들이 에르도안을 에르도안을 지지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갈등이 더 심해진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재외국민에 대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은 튀르키예 사람이지만 왜 외국에 있는 특히나 독일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 튀르키예 운명을 결정하면서 야당 지지자들이 분노의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증오의 정치가 이제 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균열이 너무 심하게 균열이 발생한 심해졌고 거군요. 그다음에 지역 갈등. 네. 아까 말했다시피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이 에르도안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또 혐오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비하 발언을. 왜 에르도안 찍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을 넘는 겁니다. 야당 지지자들도 이래서는 안 되고 말할 것도 없이 또 이제 여야 갈등, 또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의 갈등 이런 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고요. 에르도안 대통령 앞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막 축하 공연이랄까. 에르도안 또 노래도 노래 부르고 하니까. 부르다면서요? 뭐 불꽃놀이도 하고 네. 이제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야당 지지하는 여성이 이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사실 뭐 그런 투표 결과에 따른 여론의 모습들, 국민의 모습들을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지어졌고 네. 에르도안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되고 예. 5년 플러스 5년에서 이제 향후 10년 28년까지는 확보가 됐는데요. 네네. 만약에 33년까지 하려면 선거가 끝나기 전, 28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네. 조기 선거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쵸.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8년까지 일단 5년 임기는 확정됐고 일단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궁금하셨던 거 있잖아요. 난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난민. 깊이 파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는 네. 상태에서 에르도안의 승리를 환호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튀르키예 안에서 일어난 사진을 모은 건데요. 이분들이 난민 난민이겠죠. 그래서 왼쪽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네. 오른쪽이 이제 시리아. 근데 이 사람들이 에르도안 당선됐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경적을 울리면서 환호하고 하니까 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가뜩이나 싫어하겠죠. 화가 나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난민을 에르도안은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드디어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저는 드디어. 그냥 투표의 지지율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됐어요. 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기 네네. 때문에
받아준 것을 그쵸. 고맙기 때문에 에르도안을 지지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정치 논리도 볼 수 있고요.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뭐 믿겠습니다. 그러면 좋죠. 일단 당선되셨으니까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근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난민은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어떤 카드? 자, 한번 보실게요. 지원을 받을 수 예. 있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캐리커처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메르켈 당시 이제 맞아, 2016년도에 협정을 맺죠. 네. 튀르키예가 유럽으로 오는 난민을 막아주는 대대가로 이제 돈을 유럽연합 받는다. 쪽에서 난민 지원금이었나? 예, 난민 지원금입니다. 네네. 그래서 난민 지원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 교육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60억 유로를 납부해서 주기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르도안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돈이 좀 빨리 좀 줬으면 좋겠네. 아니면 뭐 금액을 좀 더 올려달라든가 이런 카드를 쓸 수 있고 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유럽연합을 상대로. 거기다가 또 여차 싶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난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었는데 네. 유럽으로 난민 다 보내버릴게.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또 유럽에 대한 위협을 압박이 쓰는 될 수도 압박을 있네요. 쓸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하죠. 우리는 유럽 연합으로 가는 난민들을 막아주는 문지기 대가로 돈을 받고 있구나. 그런 자조 섞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인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긴 예, 하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 해서 그럼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네.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택 임대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임대를 해야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공실이 늘어나니까. 생길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건설업자들도 건물 새로 줘야 되니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를 창출해내는 예, 예. 난민들. 그런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수요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지금 또 인플레이션도 있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외국인들이 잡고 오는 거는 진짜 일반 서민들은 튀르키 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인 건 네. 분명하고요. 에르도안이 난민을 통해서 튀르키의 인구 구조와 문화 권력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현재까지 에르도안이 20년 동안 집권을 했지만 자신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이슬람화 시키고 싶고 조금 더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세속적인 튀르키인들보다는 네. 오히려 이런 수니파 이슬람을 믿는 난민들을 받는 게 사회를 좀 더 보수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튀르키예를 좀 더 중동화 시키려고. 중동화. 중동화. 그다음에 조금만 더 이슬람화 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앞으로 그러면 실제로 에르도안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박사님은? 일단은 지금 네. 에르도안의 목표는 교과서도 현재 종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교과서들을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미래 세대를 신앙심이 깊은 세대로 만들기 위한 지금 프로젝트를 짜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새로운 튀르키예라고 하는 에르도안의 구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난민들이 들어올 경우에 특히나 이 난민들은 세속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속주의를 모르고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라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튀르키예에 들어올 경우에는 훨씬 더 이슬람화가 가속화되겠죠. 세속주의적인 움직임은 조금 더 약화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대단한 인구 구조를 바꿔서 문화 전쟁을 통해서 튀르키예 사회와 문화를 완전히 개조시키겠다. 자, 새로운 튀르키예. 예, 요거만 보시면 무슨 새로운 튀르키예 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제 역설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이 내거는 구호긴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종교적으로 또 과거로 회귀적인 그런 특징을 반영하는 구호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하고 이제 당선되고 난 날 밤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일단은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은 튀르키예 국민의 선택이에요. 일단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5년간 잘 하셔야 되는데 환율이 20리라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18리라 했었거든요. 네. 환율이 돌파했고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환율을 방어하느라고 다 지금 써서 고갈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것이고,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걸프 지역을 어떻게 좀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좀 성지 순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무슨 뭐 약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성지 순례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느낌. 예. 그냥 가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더 큰 문제가 경제보다도 이 갈라진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거의 반반이잖아요. 예, 화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승리 공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근데 화합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언제까지 클리치다로로 할 거냐는 겁니다. 2010년부터 이분이 공화인민당 당 대표였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했네. 예,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 이번에 또 졌습니다. 네. 이번에 좀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만큼 해요. 인물이 없다라는 건가요? 인물이 없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사람이 에르도안과 비교했을 때 뭐 간디다 뭐 이런 이미지지 이 당에서만큼은 또 이분도 상당히 고인물. 예, 고인물이고 이분도 그렇게 참신한 분은 아닌 네. 거를 예, 당내 민주화와는 조금 거리가 먼 분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렇게 쭉 박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의 상식상으로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었던 이번 튀르키예 선거였는데요. 뭐 어찌됐거나 결과는 에르도안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뭐 결과에 대해서 뭐 누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를 떠나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네. 나라가 저는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도 또 연관이 되면 뭐 러시아나 중국 간의 관계가 튀르키예가 또 어떻게 이 구도를 만들어 가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없는 그러한 또 움직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 저자이신 김덕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